자, 교재 358페이지예요. 4번 민간개발 중요하다고 했어요. 1번 자체 개발은 쉬워요. 소유자가 직접 모든 걸 다 개발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자금 조달하고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되고요. 자, 2번 장점은요. 당연히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니까 밑줄 하세요. 개발 사업의 이익은 당연히 모두 소유자에게 귀속 밑줄. 소유자 동그라미. 아무것도 아닌 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바꿔서 물어요. 개발 사업의 이익은 모두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기 건설업자에게 귀속이 된다. 틀린 말입니다. 싹 바꿔서 물으면요.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물어요. 3번 단점입니다. 단점은요. 당연히 혼자서 모든 걸 하게 되면 사업에 위험이 높다. 위험 동그라미. 그죠? 위험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자체 개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공동개발은 첫 줄 보시면요.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목적은 뭐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자, 밑줄입니다. 개발 사업의 위험을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한 데 있다. 줄이면 뭐? 위험 분산. 위험 분산 때문에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오른쪽 페이지에. 자, 이런 건데 구구절로 시험 지문들인데요. 다만 1번, 2번, 3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받는데 공사비를 건물의 일부로 변제받으면 이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가 되고요.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2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요. 공사비를 분양금 팔아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3번 투자자 모집형은요. 자금이 부족하면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되고요. 1번, 2번, 3번은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일단 무시하시고요. 4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4번은요. 사업 위탁형이고 다음 페이지 5번은요. 토지 신탁형입니다. 요거 두 개 묶어서 봐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형은요.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비교하시면 돼요. 먼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업자가 있어요. 또는 신탁회사가 되고. 그러면 소유자가요. 땅을 전부 다 맡기잖아요. 맡기니까 위탁자가 되고요. 그러면 땅을 팔았으니까 수탁자 입장입니다. 모든 땅을 맡기면서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죠. 문제는요. 등기. 땅을 전부 맡기면서 소유권 등기도 전부 다 넘겨준대요.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자가 붙어요. 이게 바로 토지 신탁형입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자가 붙어요. 그러면 등기를 안 넘겨줘요. 소유자가 그대로 등기를 갖고 있습니다. 등기를 안 넘겨주면요.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사업만 위탁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업 위탁형입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형, 등기가 안 넘어가면요. 사업만 위탁했대요. 사업 위탁형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등기를 갖고 있는 쪽이 사업의 주체가 돼요. 그러면 얘는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한다? 수탁자 명의로 합니다. 사업은 수탁자 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등기를 안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한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합니다.
여기까지 출제가 잘 돼요. 바꿔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되었으니까 교재 볼게요. 4번. 사업 위탁경하는 순간 등기를 안 넘겨주더라. 그러니까 첫 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만 받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동그라미. 따라서 얘는요,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세 번째 줄, 이는 토지 신탁 방식과 유사하지만 밑줄 하세요. 사업은 소유자 명의 밑줄. 사업은 소유자 명의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토지 신탁행은요, 등기가 넘어간다고 했죠. 등기가 넘어가니까 두 번째 줄. 이는 사업 위탁형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밑줄 하세요. 신탁회사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29회 작년 시험도 이 흐름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잘 나와요. 6번 내려가죠. 건설시험 방식인데요. 건설시험은 이제 짧게 말하면요, 사업을 연합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첫줄,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 사업의 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에 필요에 의해서 법인 간에 서로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회사가 연합으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 바로 컨소시엄형 방식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표가 복잡하죠. 물론 보게 되면 공부는 되겠지만은요, 이거 본다고 해서 시험과 직접 관계는 아니거든요. 해서 표는 옮겨왔지만은요, 이 표까지는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해도 여러분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참고 박스입니다. 기타 공동개발인데요. 기타 공동, 거기 세 가지죠. 1번 등가교환, 2번 신차지 방식, 3번 건설협력금, 3번만 X, 3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버리시고요. 1번, 2번은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1번요, 등가 교환 방식은요, 이건 짧게 말하면 나누어 가지자. 나누어 가지는 게 등가 교환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등가 교환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또 개발업자가 있어요. 그럼 개발업자가 소유자한테 제안합니다. 야, 너 땅 갖고 있지? 그럼 너 땅에다가 내가 이만큼 건물 지어줄게. 10층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어줘요. 지어주고 1층부터 5층까지는 이거는 네가 땅 갖고 있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대신에 6층부터 10층까지는 공사비 대신에 내가 건물 가져갈게.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 보시면서요. 개발업자는요. 수수료를 돈으로 받았습니까? 건물의 일부로 받았습니까? 건물 일부로 받았죠. 얘가 바로 대물 변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건물의 일부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수수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목차 2번입니다. 신차지 방식. 신차지. 자, 차지란 말이 바로 일본 말인데, 일본 방식인데요. 그러면 신차지 방식은 뭘 말하느냐? 신차지. 신차지도요,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 되고요.
개발업자는 어리다. 개발업자 어리 소유자한테 얘기합니다. 땅 좀 빌려주세요. 바로 임대차. 그러니까 이제 땅 빌리니까 바로 임차권이죠. 그러니까 일본용어로 차지권, 이렇게 차지권. 그러니까 차지권을 설정하죠. 땅을 빌린대요. 그러니까 땅을 이만큼 빌려서 이제 개발업자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때 건물은 누구 건물이죠? 을의 건물입니다. 땅만 빌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것이 바로 신차지 방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그림 보니까요. 땅을 빌렸잖아요. 빌렸기 때문에 임차 기간 동안 꾸준히 임대료 계속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기간이 한 20년 지났다. 지나면요. 당연히 땅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요. 건물이 이제 노후가 됐잖아요. 이때 건물은요. 소유자한테 어떻게 당시의 시가로요. 시가로 팔면 돼요. 이 방식이 바로 신차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차지 계약 체결이죠. 체결할 때는요. 땅을 빌리기 때문에 굳이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2번은요. 계약 기간 중에는 당연히 임대료, 지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3번만 계속 출제가 돼요. 3번을 밑줄하세요.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 소유자에게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요.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시가 동안. 건물도 무상으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건물은 시가, 다른 말로 유상으로 양도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이어서요. 목차 5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요. 자, 얘는요. 약어가 4개 나와요. 1번 BTO 방식, 2번 BTL 방식, 3번 BOT 방식, 4번 BOO 방식. 약어가 4개인데 얘는요. 약어를 이제 풀면서 약간의 암기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 4가지만큼은요. 3월 달에 다음 과정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자, 04번 넘어가죠. 자, 부동산 개발과 손실 완화전. 여기서도 출제가 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X 버리세요. 필요성. 2번 토지 매수 청구 X 버리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3번이 시험에 나와요. 몇 번 나왔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자, 개발권 양도제 TDR 약어도 그대로 묻습니다. TDR은요. 개발권 양도제를 말이에요. 자, T는 트랜스퍼에이블, 바로 얘가 이전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디벨로퍼먼트가 바로 개발이죠. 라이츠가 권리를 말이에요. 따라서 개발을 이전 또는 양도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가 돼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독립 문제가 몇 번 나왔고 지금도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개발권 양도제 TDR은요. 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얘는 크게 본다면 첫 번째 지역지구제 보완책입니다. 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되고요. 그리고 TDR 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뜻밖의 잘 나와요. 아직 도입이 안 돼서요.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에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린벨트는요, 어느 도시, 시가지에 무주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곽지 띠를 쭉 둘렀잖아요. 또 환경 보존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린벨트 하게 되면요, 과거에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를 살렸다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잘하신 게
두 가지는 정말 잘했어요. 첫 번째가 경부고속도로. 들어놓은 건 정말 잘했습니다. 두 번째가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이 그린벨트는 우리나라는 아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배우러 옵니다. 배우러 와요. 그럼 이제 그런데 묶인 소유자는요. 손해를 엄청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묶는 건 좋은데 이 소유자가 손해를 얼마나 봅니까? 그래서 이때 문제는요. 이거를 첫 번째 풀자. 풀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 푼다면 이걸 해결해서 두 번째 얘가 필요하거든요. TD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출시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늘 이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과거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린벨트를 풀까 아니면 이 제도를 도입할까 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T들이 뭔지 지금부터 이해를 하는데요. 그냥 교재 보게 되면요.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T들 하게 되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오래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왔거든요. 신문이. 이거 딱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요. 서울신문이네요. 서울신문입니다. 언제건가 하면요. 2005년도요. 14년 전입니다. 2005년도 3월 20일이네요. 아주 오래됐어요. 서울신문.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MB가 지금 이제 감옥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장 할 때. 그 당시거든요. 또 요거 보게 되면 재미가 있어요. 일면 딱 보니까 요거 보이죠. 3월 26일 초중고 첫 토요 휴업. 이때부터 주 5일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주 초기죠. 그죠? 그런데 딱 밑에 보세요. 개발권 사고 팔 수 있다. TDR 사고 팔 수 있대요. 아니 시행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가요. 요거 인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신문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꼭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TDR 사례가 기사가 일면에 톱 기사로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2005년도죠. 2005년도. 이 기사 보게 되면요. 요 밑에 그림이 나요. 그림.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옮겨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금방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니까 이때 제가 서울에서 강남, 종로, 노량진 수업을 다 하면서 특히 종로. 그때 종로하게 되면 종강역 있잖아요. 종강역. 종강역 나오자마자 그 유명한 종로 서적이 있잖아요. 7층 건물입니다. 그때 서점이 잘 안 되니까요. 자, 1층만 빼고요. 자,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 6개 층이 그때 전부 다 중개사 학원이었어요. 6개 층입니다. 학생이 한 2,000명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랜 없었잖아요. 오프라인 엄청났거든요. 그때 수업을 하면서요. 쉬는 시간 여기에 교수 휴게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테이블에 신문이 몇 개 놓여져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을 보라고요. 그러면서 쉬는 시간 떡 와서 신문을 떡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근데 떡 보니까 개발권 이게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법이 없는데 왜 도입이 되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싹 꼬불쳐 봤거든요.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잘 써먹고 있어요. 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국가는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하나가 보존 목적이고요. 하나가 개발 목적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녹지지역이다. 얘는 상업지역이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보존 목적이면 정부가 규제하죠. 이용 규제. 어떤 목적이죠? 공익의 목적이죠. 바로 환경 보존입니다. 그러면 종로에는요. 종로.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게 많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마침 종로에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종로는요. 이거 아니면 대부분 다 상업지역입니다. 다 상업지역. 그런데 종로에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요. K씨가 살아요. 땅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김씨겠죠. K씨가 땅을 갖고 있는데요.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건물을 1층밖에 지을 수 없어요. 1층. 1층밖에 못 지어요. 근데 바로 옆에는 상업지역인데요. K씨 친구는요. 상업지역이니까 엄청납니다. 10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예. 얼마나 허탈합니까? 옆에 친구는 이만큼 짓는데 저는 1층밖에 못 짓니까요. 몇 층을 손해봅니까? 9층을 손해봐요. 이만큼. 이걸 손해보잖아요. 얘가 바로 우발 손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법체계는요. 이거는 일단 수인하라, 인용하라, 참아래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우발 손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이 TDR를 인정하는 외국에서는요. 우발 손실을 보상해줘요. 뭘로? 우발 이익으로. 외국입니다.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는 얘가 바로 TDR입니다. 다시 자, 문화재 보호구니까 구청을 이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손해봐요. 외국은요, 이 손해를 우발익으로 보상해준대요. 얘가 바로 TDR입니다. TDR은 짧게 말하면요, 개발권이에요, 개발권. 얘가 바로 개발권입니다. 외국에서는요, TDR을 인정하면 이 K씨한테 너 이거 인정해줄게 말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구청을 못 지어도요. 딴 데 가서는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 볼까요? 자, 이 건물주가요. 10층밖에 못 짓는데 TDR 저러는요. 국가는 이렇게 개발 목적이면 여기다가 별도로 추가 개발을 허용합니다. 추가 개발을 허용해요.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더 짓고 싶다면 여기서 이것을 사봐서 지으라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이제 K씨한테 야, 너 TDR 권리 갖고 있지? 이거 내한테 팔 수가 없니 말입니다. 팔아라. 그러면 얼마 주겠대요.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K씨는요. 이 사람한테 TDR을 양도합니다. 얘가 바로 개발권 양도제. 그럼 이거 사왔잖아요. 9층이잖아요. 여기다가 9층을 더 지을 수 있다. 19층을 지어요. 사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K씨한테 이만큼 TDR 사오면서 그 대가로 얘를요. 얼마를 주었을까요? 요 기사가 바로 지금 기사입니다. 왜더 바로 30억입니다. 30억. 대박 났죠? 땅 목개가 한참 애먹고 있는데요. 이거 인정하니까 이 사람이 30억 주고 권리만 사갔습니다. 한 방에 인생 끝났잖아요. 그러면 TDR을 양도해서 이렇게 30억 팔았잖아요. 이때 30억은요. 국가에 의한 보상입니까? 시장 원리입니까? 시장 원리.
이거는요, 국가 보상이고 시장에서 전부 다 보상이 돼요. 국가 돈 1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린벨트가 이런 문제 생기면요, 이 자체가 국가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대로 다 해결 다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대로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이 정말 그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요 과정을 한 번 더 요 신문 기사를 짧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자, MBC 시장할 적인데요. 서울 종로에 사는 K씨는 자신의 집이 문화재로 묶여 있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러자 서울시가 개발권을 인정하여 팔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단층 1층인 K씨 집은 10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어서 9층만큼 개발 권한이 발생했다. 금액으로 30억으로 산정이 되었다. K씨는 9층에 대한 개발권 30억을 인근 건물주에게 해당 금액을 받고 팔았다. 나왔잖아요. 기사가요. 아시겠죠? 따라서 바로 지역적 이제 보완 책임다. 여기서 이제 규제가 심하잖아요. 자동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린벨트 문제를 이걸 풀까 아니면 TDR 도입하게 되면 자동 해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자, 전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둘 중에 뭘 선택했다? 요거 도입 안 했어요. 할 뻔했거든요. 지방에 군데군데 그린벨트를 일부 풀었습니다. 왜 도입을 안 했을까요? 자, 다시 봐요. 이만큼 사와서 구청을 더 지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한데요. 이거 안 지어도 과밀, 고층이잖아. 더 지어버리면요, 과밀화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걸 도입하게 되면 너무나 지나친 도시의 과밀, 고층화 과밀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저히 우리 현실에 안 맞겠다. 그래서 이때 도입을 못했고 풀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교재 봅니다. 자, 1번 어휘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2번 봅니다. 이 제도는 밑줄 하세요. 두 줄.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분리 동그라미. 분리. 자, 10번 봅니다. 다시. K씨는요. 소유권도 갖고 있고 TDR 개발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팔았습니까? 개발권을 팔았습니까? 개발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셈은요. K씨는 소유권을 팔았다 틀린 말입니다.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분리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밑줄합니다. 개발권 상실이나 우발 손실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 국가가 아니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하여 우발 이익으로 보상합니다. 밑줄. 따라서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면 괄호 3번 적용 보게 되면요. 또는 1번, 2번이 있죠. 2번도 과거 9회 때 출제가 된 지문 옮겨왔어요. TDR을 적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토지가 흔히 발견되는 지역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밑줄 하세요.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밑줄. 10번 보세요. K씨가 규제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럴 때 이만큼 TDR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지역이 얘가 인정이 된다.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요. 장단점인데요. 장단점은요. 1번 장점은요. 한 줄 밑줄입니다. 지역지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K씨는 손해 안 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2번 단점은요. 단점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과 혼잡을 가중시킨 밑줄. 너무 과밀하고 고층화가 오래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TDR제도를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05번요. 택지개발. 택지개발은요. X 보지 마세요. 예.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출제와 거리가 버리시면 돼요. 이상으로 개발 마치겠습니다. 자, 개발은 지금까지요. 한 1시간 반 걸렸습니까? 개발은요. 안 빠지고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안 빠지고. 그러면 자, 3번 관리, 4번 마케팅인데요. 관리와 마케팅은요. 시간상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 남았기 때문에 감평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를 해드려요. 체크하고 설명은요. 3월달, 4월달에 빠짐없이 설명을 할 겁니다. 3월달, 4월달. 따라서 1, 2월달은 개발을 설명 다 들었고 3, 4월달에는요. 관리하고 마케팅을 설명을 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체크된 부분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목차 2번입니다. 2번 동그라미 관리의 3가지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그걸 1번과 2번 묶어줄래요. 1번 시설관리, 2번 자산관리. 요거 종류를 묻습니다. 요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장 넘겨줍니다. 자, 목차 02번 부동산 관리의 내용.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를 체크.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가 요구됩니다. 요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요. 378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네모 3번. 부동산 관리 방식. 요거 동그라미. 3가지인데요. 1번 자가관리, 2번 위탁관리, 3번 혼합관리. 관리는요.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참고로 책을 보니까요. 각각 표가 나와요.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얘는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장단점만 따로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78페이지 박스에 있죠. 핵심 임대차 활동. 그럼 박스 보게 되면요. 1번, 2번, 3번이죠. 3번을 동그라미에 임대차 유형. 조임대차, 순임대차, 뷰임대차. 얘는요. 출제가 덜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네모 4번요. 부동산 관리 정보 체계.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자, 3번 있죠. 보고서 종류가 가로 1번, 2번, 3번이 다 필요 없고요. 가로 3번을 동그라미 정기보고서. 얘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입니다. 빌딩의 수명 사이클이 있죠. 이것도 2번 출제가 되었어요. 5단계 순서인데요. 자, 빌딩의 수명 사이클이 5단계인데요.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전개발 단계 전자, 신축 단계 신자, 안정 단계 안자, 노후 단계 노자, 완전 폐물 단계 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전신안노완. 요 순서가 바로 빌딩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체크된 것만 주로 위주로 보시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몇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요. 4월달에 설명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3, 4월달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목차 04번 마케팅입니다. 마케팅도요. 계속 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드디어 작년 29회 때 당시만 뜻밖의 출제가 안 됐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자, 마케팅은요. 공부가 수월합니다. 왜? 나오는 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넘기시면 385페이지 있죠. 3번 마케팅의 3가지 전략. 여기다가 별표.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 집중하시면 돼요. 크게 3가지인데요.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다음 페이지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요 3가지도요. 3월달 과정에서 차근차근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개발 관리 활동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차트가요. 중간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예, 문제 딱 지나가면요. 458페이지입니다. 458페이지. 드디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감정평가입니다. 지금부터 감정평가는 목차부터 먼저 분석합니다. 목차 볼게요. 자, 먼저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요. 똑같은 말로 이꼴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하는 것을 감정평가를 한다고 불러요.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요. 무조건 6문제 출발입니다. 많이 나와요. 7문제 잘 나옵니다. 여기서 6문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일입니다. 기초 파트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첫 번째, 감정평가의 의의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 평가는 왜 필요한가?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가요, 평가의 기능. 네 번째가요, 평가의 분류. 한 문제가 상당히 약해요. 약한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출제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분류가 돼요. 여기서는 시험 나오는 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과는 이론인데요. 따라서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나와요. 형성 원리는 크게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 발생률입니다. 두 번째가 가격 형성 요인 나와요. 세 번째가 가격 재원칙입니다. 여기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재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세 번째,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요. 바로 가격과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얘가 가장 어렵고 특히 여기서 계산 문제가 집중이 돼요. 3방식 하게 되면요. 첫 번째가 원가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비교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수익 방식입니다. 참고로 최근 시험은요. 29회, 28회 최근 시험은 출제원들이에요. 여기서 계산 문제를 많이 물어요. 계산 문제. 몇 문제? 3문제예요. 따라서 작년 시험은요. 비교 방식 계산 문제 2문제 나왔어요. 원가 방식 1문제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죠? 얘가 안 나왔잖아. 원래 계산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걱정을 했는데 작년에 혹시 자꾸 출제원들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작년에도요. 시험 문제 4개 조금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패턴은요. 여기서 계산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얘는요, 감정평가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 감정평가라는 규칙이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죠? 정부가 지금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이 공시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많이 올랐어요. 서울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엄청 올랐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필수 출제입니다. 두 문제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평가의 출제 범위가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2장과 3장입니다.
6문제, 7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거의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가장 중요하고요. 2등, 두 번째는요, 얘가 중요합니다. 가장 약하고요. 가장 중요한 2장, 3장을 어떻게 공부할까? 요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2장 가격 형성 원리 요 파트는요 어떻게 공부하지? 얘는요 그냥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숲을 보자. 나무 한 그루 보지 마시고 전체를 먼저 봐요. 전체를 먼저 보자래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책을 하나씩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꿰뚫어야 됩니다. 다음에 3방식은요 어떻게 공부하지? 이 세 가지가 모두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계산 문제. 그래서 공식입니다. 얘는요, 공식을, 먼저 공식을 확실히 알고요. 이걸 다 풀어 속막이 되면 3방식 끝이 나게 되거든요.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이 분량이 정말 많아요. 이 대한 시험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그 어려운 시험 있잖아요. 양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거요. 양도 많고 어려워요. 그런데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하는 만큼은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정말로 빡빡합니다. 이 공부 잘 못하면요. 계속 헤매게 되거든요. 어려워요. 다행스러운 점은요. 양도 많고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은요. 여지껏 문제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요. 체계만 잘 잡아버리면 의외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공부만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체계를 잡아가지고 고득점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458페이지입니다. 1번 기철입니다. 먼저 의 나오죠. 의부터 봅니다. 자, 의는요, 그래 1번 개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요. 1번만 보시면 돼요. 딴 거 안 봐도 괜찮아요. 1번, 감정평가를 하면 밑줄 하세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치 동그라미, 가치.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밑줄, 가액 동그라미. 즉, 토지 등이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또는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하게 되면 결국 감정평가는 뭐라고 했죠? 부동산 가치를 판정하여 부동산 가액 또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작업입니다. 얘가 바로 감정평가죠. 한 단어로 줄이니까 감정평가는 바로 부동산 가격 관한 작업입니다.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번요. 평가에 대한 학설. 2번은요. X. 절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필요성. 왜 평가가 필요합니까? 얘는요. 아주 초창기에 딸랑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1번 제목을 밑줄합니다. 합리적 시장의 부존재에 대한 필요성 밑줄 하시고요. 첫 줄.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 밑줄. 요걸로 끝. 자연적 특성에다가 적어줄래요. 부정성 적어주고 부정성. 설명드릴게요. 평가는 왜 필요합니까? 필요성입니다. 방금 봤죠?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요.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해서 공급 곡선이 수직입니다. 그래 수직이니까 여기서 균형 가격이 저절로 성립이 안 돼요. 얘가 바로 합리적 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는 평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정성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그래프요.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해, 두 개. 왼쪽은 일반재와 동산입니다. 오른쪽은요, 부동산 토지를 말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일반 동산은요,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면서, 양자가 일치하면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얘가 바로 시장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토지는요, 수요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죠. 공급이 수직입니다. 얘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균형 가격은요, 저절로 이렇게 균형은 성립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이 유명한 알프레드 마샬은요, 이것을 소위 가비 이론이다. 가비 이론. 볼까요? 동산은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무슨 모양? 가비. 가위는 움직이잖아요. 저절로 가격이 결정이 돼요. 분산은요, 공급이 수직이니까 가위가 똑 부러졌네. 고장난 가위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저절로 결정이 안 되니까 합리적성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가격과는 평가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불러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자, 감정평가 기능이죠. 자, 기능부터는요. 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